여러분은 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되풀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직면하는 문제인 우리의 자아 발견 여정에서 수리하는 역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라운 기원, 숨겨진 동기 및 이 물질을 대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적 길을 발견하기 위해 준비하세요. 이 주제가 당신의 일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지어 당신의 영적 측면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답변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해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다가올 소중한 통찰력을 놓치지 않도록 주류의 역사와 기원, 인류의 시초부터 주류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에서 존재했습니다. 종교의식, 축제, 심지어 치료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알코올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알콜에서 유래되었는데 처음에는 시각적 지각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안티모니에서 추출한 미립자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가루는 시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클리어리티를 확대하기 위해 눈에 바르는 것으로 정화와 감각 개선과 관련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연금술의 발전과 함께 알코올이라는 용어는 증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물질의 가장 순수한 정수를 추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증류는 화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영적 진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액체를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기 위해 시련과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믿어졌다. 고대 그리스에서 와인은 환희와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와 관련되어 존경받았다. 그리스인들은 이 음료가 죽었던 사람들과 신들을 연결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으며 이성과 감정 사이의 장벽을 해소한다고 믿었다. 이집트에서는 술이 종교의식과 장래의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의식적으로 발효된 음료를 준비하여 의식이 변화된 상태와 신성과의 교감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증류주의 보급으로 술은 대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술과 영적 의식 간의 연관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증류주의 기술을 개선하여 농축된 주류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류는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몸을 정화하는 엘릭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을 넘어 소비가 확대되면서 주류는 치료뿐만 아니라 취하게 만들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술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이고 의학적인 특성을 갖는 물질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때로는 현실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됩니다. 술은 이전에는 순수화와 영적 향상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종종 의미 없는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주로 영혼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삶의 어려움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술에 대한 인식 변화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영적인 측면과 관련된 물질이 어떻게 도피와 소외의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현대적인 술 소비는 무언가 크고 깊은 것을 갈망하는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일상의 긴장을 잠시 풀기 위한 욕망일까요? 이러한 고찰은 우리를 직접 다음으로 이끕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술의 역할 및 그것이 축하와 의존의 모순적인 상징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현대사회에서의 술의 역할은 술이 인류사회 생활에서 가장 빈번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술은 축하의 동반자이며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초대의 요소이며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위한 다리 역할도 합니다. 축제에서는 건배가 빠질 수 없고 큰 축하 행사에서는 잔이 들려야 합니다. 술은 행복하고 소속감 있는 순간을 위한 일종의 여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복잡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고와 대중문화는
술이 즐거움과 사회적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주류 광고는 종종 행복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는 술을 소비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상력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맥락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다루지 않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술이 즐거움의 상징이 아닌 필요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가 되며 내적인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일상적인 압박을 덜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여가적인 습관으로 시작된 것이 금세 중독 사이클로 발전하여 소비가 간헐적인 것에서 심리적 지팡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술에 대한 이중성 관계와 의존 사이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류 소비는 얼마나 의식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압박의 반영인가? 우리가 정말로 원해서 음주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술이 인생을 즐기는데 필수적이라고 믿게 된 것일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주류가 널리 수용되고 장려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가정폭력, 교통사고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치 및 과도한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계는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음주가 자유의 동의어라는 이념을 팔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코올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술은 정말 행복과 사회적 연결을 우리에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야 할 공허함을 가리키는 것일 뿐인가? 이러한 사고는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술이 의식 확장의 수단으로 속이치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현실인식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함. 주관과 술의 소비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명확함과 상승과 연관되어 있던 술이 어둠과 연결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풀리고 창의성과 편안함을 위한 문을 열어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흐릿한 상태에서는 명료함과 자기인식 능력이 종종 상실되는 것이죠. 초기 흥분은 종종 대담함을 자유로움과 혼동시키는데 이는 종종 일시적인 수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벼움은 술 취한 상태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거의 눈치챌 수 없게 일어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위험을 고려하거나 의존성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단지 사교를 위한 보완제나 대화의 원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편안함을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 실제로 자기 인식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자신과 보고 싶은 것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깊은 감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더 진솔한 반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널리 퍼진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제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한 측면을 감추고 있습니다.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해당 물질은 우리가 억누르려고 하는 내면의 고통, 원한 또는 성격 특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대변하는 대신 술 취함은 처리나 이해 과정 없이 감정적인 콘텐츠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더욱 깊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술은 확장된 의식의 의식내와 영적 연결 실천과 관련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반대입니다. 일상의 산만함이 더욱 강해지고 높은 인식 수준을 추구하는 대신 순간적인 마취를 찾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화와 초월을 향한 한길을 의미했던 것이 많은 경우에는 탈출과 정체가라는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역전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술 소비가 실제로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환상과 자기 속임수의 순환을 유지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깊게 뿌리내린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습관에 대한 직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이지만 덧없는 만족을 위해 그것을 바꿔버리면서 우리 자신의 의식과 더 깊은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이 관여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술이 현대적인 소비 형태로 우리를 더 명확하게 자아를 알아가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정서적, 영적 성장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답은 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가 마실 때 찾는 것이 진정으로 해방인지 아니면 새로운 족쇄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더 깊은 측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술이 우리 자신의 더 높은 차원과 확장된 의식으로 묘사되는 것과의 연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이 영적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정신적 명료성은 자아 깨달음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 명쾌함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 감정 및 감각을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허구와 본질 사이를 식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은 종종 이 명확성에 장애물을 만듭니다. 마음이 마취제의 영향을 받을 때 의식적인 사고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방황과 표면적인 생각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명상이나 심오한 기도 상태에서 의식이 넓어져 현실의 미묘한 차원을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실천들이 물리적 감각이 포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인식 수준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술은 정신 기능을 흐리게 하여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초기에 환희를 느낄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찾는 과정에서 종종 거슬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부 전통은 신체 내 성적 연결과 직관적 지각을 위한 핵심 지점으로 송곳니선종선, 가끔 세 번째 눈이라고도 불리는 을 가리킵니다. 뇌 중앙에 위치한 이 작은 기관은 고급 에너지의 수신기로 종종 언급되며 이종적이고 신비한 실천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알코올이 속선 기능을 손상시켜 내적 영감과 지혜 상태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리학적 측면 외에도 에너지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들은 인간 몸이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미묘한 필드들 오라, 체크라, 경락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술과 같은 물질을 섭취하면 이러한 영역이 불균형되거나 과부하되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과 내면의 조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 끊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술은 과거 일부 맥락에서 일부 의식의 용의자로 등장했지만 종종 잊기 쉬운 것은 이러한 의식이 매우 구체적인 의도, 엄격한 통제 및 숙련된 스승이나 사제의 지침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이완하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순전히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초월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차이는 현대적인 음주의 형태가 어떤 의미 있는 영적 경험을 촉진하는 대신 오히려 방해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명상, 자기 반성, 찬송, 요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탁한 장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마음을 밝혀 현실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주류와의 관계를 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마취의 순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고 당면하는 것은 내면 탐구를 깊이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영적 성장은 진실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특정 선택이 우리의 성장, 이해, 그리고 더욱 풍부한 사랑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모순을 깊이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각이 나타납니다. 술이 정말 영적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술을 소비하는 진정한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종종 우리가 술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그 물질이 억제하는 의식의 확장과 같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의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술의 진정한 의미와 많은 문화들이 이 물질을 양날의 칼로 보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영적 전통 속의 술을 여러 종교와 철학적 시각에서 분석할 때 종종 상징적으로 다양하고 때로는 역설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불교의 관점에 따르면 마음을 중독시키는 어떤 물질도 피하는 것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한편 힌두교에서는 어떤 음료를 소비하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몸과 마음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영적 탐구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기독교도 술과의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성서에는 과도한 마시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모순은 술의 이중적인 힘을 종교 자체가 인정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용되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때 신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무분별한 소비는 도덕적인 파멸과 가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포도주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수피즘에서는 종종 시와 노래를 통해 영적 열광의 경험을 비유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수피즘자들이 언급하는 포도주는 물리적인 주류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신성한 취함으로 이해됩니다. 이 맥락에서 주류는 오히려 세속적인 간섭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을 신성에 가깝게 하는 대신 세속적인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이런 예시들은 거의 모든 전통에서 술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명백한 금기나 명확한 지침을 통해 정신적 명확성과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관심이 있습니다. 술이 행동을 왜곡하거나 훈육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영적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종교 의식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문화에서조차 음주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면모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즐거움이나 탈출을 위해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과 경의를 담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사용과 세속적 사용 사이의 경계가 얇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며 동일한 요소가 변형적 의식의 일부이거나 타락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취의 개념이 복잡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냥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만이 아니라 맥락과 의도에 따라 인간을 그들의 더 높은 본성으로 이끄는지 멀리 떨어뜨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식적인 소량의 술을 소통과 깊은 사색의 순간에 통합하여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술에 빠져들어 술의 연금술적 잠재력을 환상과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이중성은 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술에 대처하는 방식에 반영된다. 어떤 곳에서는 비난하고 다른 곳에서는 용인하며 소수는 그것을 근본적인 초월의 수단으로 찬양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분별력의 필요성이다. 그 사용의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 따라서 진짜 문제는 술을 마셔야 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재의 상태를 기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의 순환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큰 의문이 등장합니다. 많은 전통이 술의 이중적인 힘에 대해 경고한다면 사람들이 종종 심지어 개인적인 영적 원칙에도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순간적인 안도를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내면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면 우리가 잔을 올릴 때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입니다. 술을 찾는 진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종종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취향이나 사회적 습관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은 감정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이거나
풀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는 탈출구로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용기를 얻는 방법일 수 있으며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적인 감각으로 불안과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모금씩 속에는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삶 속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족이나 완전함을 찾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식을 확장하거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추구함으로써 초월을 찾는 것이 이 행동의 근원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료는 단축키 역할을 합니다. 단축키,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감각을 촉진하여 발생하는 것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핵심 문제는 술에 의한 안도나 기쁨이 일반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효과 이후에는 사람이 동일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거나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불쾌함 자체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고 단지 미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종속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여유롭게 시작된 순간이 계속된 회피 패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수단을 찾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감이 부족한 것인가? 진정한 영적 연결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수용과 이해를 제공하는 진정한 관계가 부족한 것인가요? 자주 잔을 들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소속감, 안도 또는 자신감 같은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건강한 실천과 자아 및 개인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점은 모든 주류 소비자가 도피나 초월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주류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며 통과, 의식, 축제 및 소통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도 주류가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되짚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 자기인식 실천, 치료 및 그룹 체험은 우리가 소비로 이어지는 불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건설적인 대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람들이 음주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로 이어지며 잔을 올리는 단순한 행위 뒤에 숨어있는 동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연결, 안전 또는 평화라면 더 풍요로운 삶의 번영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를 찾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기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식하고 왜 술이 이 부족함을 채울 것으로 믿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진실하고 오래가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 마시는 행위를 정말 내면의 조화와 개인적 발전을 육성하는 실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점차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다룰 주제입니다. 주류 대안 알코올 소비를 대신할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술을 사회적 상호작용, 축하 및 여가 시간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하는 경우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식 상태를 변조하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고도 재미, 휴식 및 진정한 연결을 얻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복용 후 부작용이 없는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명상은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주에 깊게 관찰하여 내면의 더 큰 명료함과 평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안다루기 과정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물질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가, 대화 모임, 주제별 모임과 같은 그룹 활동이 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사회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 경험 및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화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합은 화학적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진정한 유대 관계를 촉진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경험들은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즐거움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소중한 제안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무알콜 음료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고도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창의적인 음료가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주스, 콤부차, 스무디, 특별한 차들은 건강과 정신 명료함을 유지하면서 축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 무술, 모험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들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찾는 흥분이나 탈출 느낌을 대체하기에 훌륭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와 마음을 함께 다루면 내연두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가벼움과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어떤 약물도 필요로 하지 않는 좋은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과 창의력의 변혁적인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편안함을 주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 지각을 넓혀줍니다. 창조적인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부분에 접근하며 감정을 진실되게 표현할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는 종종 술을 마시는 것으로 억누르거나 방해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다루고 침묵을 도모하며 즐거움을 찾는 대안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재정립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고집하는 걸까요? 더 진정하고 오래 지속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맥주를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 우리는 더 진정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됩니다. 예술 활동, 스포츠, 명상, 진정한 인간적 연결,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이고 영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술의 모호한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명확성으로 우리의 여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참여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희망을 두려움 없이 직시하고 우리를 무기화하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대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류가 우리의 안녕에 어떤 면에서든 한계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의식적인 선택은 균형, 존재, 그리고 진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들, 왜 술을 마시는지 정확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우리가 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균형과 의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기인식 여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